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을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제는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다음 2번째로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미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3번째로 다른 법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법 말고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야지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법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입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성에 대한 강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래서 시공자 선정조차도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부분,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또 주차장 완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건축 설계사님들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보완 입법 사항만 다루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좀 보면 표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정의, 규모, 시행 방법, 시행자 등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규모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 서울시는 18호입니다. 조례로. 다세대 연립주택은 20세대 미만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6세대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은 10호 이상, 자율은 10호 미만이지만 10호가 넘어가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야지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안 됩니다. 다세대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이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발표자께서도 발표 내용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SH나 LH 등 공기업이 참여를 하면 공공성을 갖춰서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또 일반 사업도 부담금을 완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로 구역 및 사업 시행 면적의 확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도 가로 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 시행 면적도 1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 약 250에서 500세대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로구역이 확대되어도 실제 사업 시행 면적은 1만 평방미터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강의자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만,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서 포함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만, 어쨌든 분양가, 제 개인적인 사견은 공공성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꼭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가로주택 같은 경우 가짜나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가까지 제한을 하면 더더욱더 법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례 부여사항을 보면 의사결정을 좀 간소화시켜주자. 조합과 공기업, LH나 SH 등이 공동 시행을 하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설계자, 시공자 선정, 건축 심의안 확정을 서면 동의로 대신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는 서면 동의로만 안 되고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총회를 여는 것과 서면 동의하는 것과 어떤 것이 과연 저게 규제 완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총회를 열고자 하면 그만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를 하면 다소나마 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규제 완화인데 인동 간격을 서울시 조례 규제 수준이 현재 법령보다 엄격해서 중정형 건축이 사실상 좀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법령 하한 수준으로 완화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부담 완화 부분에서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 산정 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서 부담금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산정하면 부담금이 상당히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법 개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문제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도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정비사업도 당연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문제인데 물론 이 초과이익 환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만 해당이 되는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도 그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현행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나름대로 특혜 시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전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초과이익 환수라는 족쇄까지 계속 놔두면 어쨌든 이 법을 만든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제도 예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문제인데요. 이것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고 놓치기가 쉬운 대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재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실제 부딪혔는데요. 어쨌든 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은 으로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도 액수를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더 규모가 작은
어찌 보면 동생 사업인데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도 좀 착재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중에서 개정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신탁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시공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관리처분 부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라는 곳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의결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도시정비법 48조 3항은 도시정비법 45조 5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48조 3항에서 45조 5항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45조 5항은 무슨 뜻이냐? 바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이 되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할 때 과연 서면 결의가 가능하냐, 대리인에 의한 참석이 가능하냐,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란은 그 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제가 6번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6번 해석은 좀 명확치 않습니다. 명확치 않아서 단지 뭐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불분명한 가장 나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조합원끼리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준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총회를 여는데 서면결의 받지 않고 또 대리인 참석을 불허하고 토지정 소유자 전체 회의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없는데 준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는 곳에서 서면결의나 대리인 의결을 거쳤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송이 걸리겠죠. 그게 만족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위 제한 규정에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행위 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기 방지 장치입니다. 투기 방지 장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뭐 건축이 제한된다든지 토지 분할이 제한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법에는 그런 행위 규정이 없고 다만 2018년 8월 20일 날 재정법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란, 그러니까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일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먼저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정되지 않고 나중에 구역으로 나중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미리 사실은 상당히 행위 제한 규정을 피해서 없기 때문에 뭐 조합원 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행위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적을 하니까 법에 좀 보완을 해줬습니다. 보완을 해줬는데 그걸 좀 세분화해줬습니다. 세분화해줘서 이제 사업 시행 구역이 확정된 후 이걸 좀 나눠서 공공 시행자가 지정된다든지
또 지정 개발자가 지정 도시되고 또는 주민 합의체가 구성 신고가 된다든지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든지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들은 조합에 관심이 있을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면 그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아파트 입주권이 없고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를 분할하는 건 이렇게 막았지만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투기 수단이 지분을 쪼개는 거지 아예 토지 자체를 필지를 분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빨리 개정이 이루어져야 선량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합의서에 보면 법 22조 3항 6호에 보면 주민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계자가 빠져 있습니다. 설계자가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합의서에 설계자 선정도 보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 방법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조합 설립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가 지장 찍고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에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3호에 보면 23조 2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해놔서 23조 제3호에 23조 제1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거냐? 이처럼 소유자가 성명 쓰고 지장 날인하고 신분증 받을 거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입법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추측이고 국토교통부에 더 큰 뜻이 숨어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늘 큰 뜻을 좀 가끔 숨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는데 일단 왜 빠졌는지 제 작은 소견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 이 또 동의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 21조 3항을 보면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당연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죠. 공동주택. 그런데 그 면적의 약 20% 범위 이내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그럼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 부분에 동의를 받을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토지만 가진 자, 건물만 가진 자는 입주권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매도 청구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분양권도 없는 분양권도 주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한테 동의서 당신 내놔라라고 하면 매도 청구를 했을 때 그 가격이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 시국에서 누가 동의서를 내겠습니까? 동의서 내면 하다못해 아파트 한 채라도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도시정비법에서 이미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이미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입법을 하실 때 또 그냥 도시정비법을 그대로 또 갖고 와가지고 똑같은 논란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논란이. 그래서 아예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하는 자는 동의 대상에서 아예 빼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고
또 법도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말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개정을 해주면, 물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는 변호사인데 너무 많이 개정해주면 제 먹거리가 다 사라지는데 걱정이긴 합니다. 재판이 안 생길 테니까. 저도 이 재판 많이 했거든요. 이 재판으로 해서 손님들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걱정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100인 이하 대의원의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법 56조 1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을 보면 대의원의 구성을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도 준용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는 어떻게 할 거냐? 100인 이하면 10분의 1로 구성이 되면 아까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20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00세대 미만. 그럼 200세대 미만이면 199세대인데 199세대의 10%로 대의원회 구성해 봤자 19명입니다. 19명. 그럼 뭐 이사에 5명, 7명 두는 거하고 19명하고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100명 넘는 곳도 아마 많지 않을, 100명이 넘으면 당연히 대의원을 구성하지만 100명이 넘지 않는 99명까지는 10명으로 하도 9명인데 9명 대의원회하고 뭐 5명 이사회하고 도대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총회 의결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완전히 왜곡시킬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100인 이하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아예 대의원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합원들의 총의를 더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총회 자체가 100명 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총회를 열어도 많은 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실무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의원을 두자, 왜 두냐, 안 된다, 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 또 그래서 물어보면 역시 또 참 우문현답으로 나옵니다. 우문현답. 100인 이하 대의원회 둬도 됩니까? 법에는 그런 거 없으니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대답을 내놓으시는데, 그거는 질문으로 답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안 오셔서 좀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오셨으면 혼날 텐데. 정보공개와 형사처벌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 법 61조를 보면 이렇게 정보공개 안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61조 8호가 문제입니다. 8호에 보면 54조 제6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4조 6항은 열람복사 요청이 아닌 자료 보관 의무입니다. 자료 보관 의무. 그래서 이건 명백히 입법 실수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입법 실수고, 따라서 61조 제8호 중에 54조 6항은 54조 제5항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도시정비법 138조 제8호와 같은 처벌 조항을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 정비 사업에 따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한 조문이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엄청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빨리 좀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문제. 2019년 8월 20일 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기존에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가 어느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구 단위 계획과 다르게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과 다르게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변경을 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쌓여있습니다. 사실 이게 절차 지연에 최고 기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곳에 사업하면 또 사업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무계에서 이제 아우성을 쳤는데, 그래서 저 이제 법이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정말로 잘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5조 10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여기가 문제예요. 결정으로만 돼 있어서, 지금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아예 지구 단위 계획이 없는 곳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의제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게 아니고 이미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럼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을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변경시키는 힘이 있느냐?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단지 결정이라고만 해서 이게 또 실무적으로 또 엄청난 논란이 현재 또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또 변호사들은 신납니다. 왜냐, 이거 갖고 또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결정 및 변경 결정이라고 이렇게 입법을 해주는 것이 또 혼란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제가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저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결정에는 변경 결정도 포함됩니까? 라고 하면 제 생각은 기존의 국토교통부 답변대로 한다면 그럼 법에는 결정으로만 되어 있으니 나머지 사항은 인가권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충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변경 결정도 포함됩니다. 라고 이미 답변을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법률가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어디 결정으로만 돼 있지 어디 변경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분쟁을 방지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할 때 관리처분 계획이 이미 이제 한번 수립 인가를 받으면 나중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이 사업 시행 인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또 받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사업 시행 인가에 관리처분 인가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는데 조문 형태를 쭉 보니 관리처분 계획상의 경미한 변경되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입법이 바뀌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변경이 안 되면 일일이 다시 사업 시행 계획을 다시 다 일일이 변경하고 총회결이 얻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즉시 관리처분, 물론 별도로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사업 시행 인가 내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 입법을 해야 사업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매도 청구 제도의 보완입니다. 매도 청구 제도 보완.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사업 시행자는
건축심의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우리 사업에 참여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35조 제1항 1호에 보면 2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망이 빠져 있습니다. 사망이 빠져 있다는 게 저게 무슨 뜻이냐면 사망이 빠져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 말고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땅 20% 들어갈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매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 말고 나머지 땅을 20%를 편입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100% 합의로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불가한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20%를 쓰면 당연히 사업이 가능하도록 매도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넣어주면 이건 엄청난 알박기죠. 엄청난 알박기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꼭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강제 가입제도 폐지 문제입니다.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입 시에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었을 때는 재건축처럼 임의 가입제였습니다. 임의 가입. 그냥 강제로 무조건 토지동 소유자 당신 무조건 조합원이야. 조합 설립 동의가 되면 일정 수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조합 설립 동의가 돼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당신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조합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강제 가입주의인데 최초 2012년에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임의 가입주의였습니다. 그럼 강제 가입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래 그렇게 강제 가입을 시키면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제 가입제를 취하면서 토지 수용법에 따른 토지 수용을 하지 않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모순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렇게 강제 가입 제도를 취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국토부에서 좀 살펴주셔서 왜 후집시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면 강제 가입이면 우리 수용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질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조건도 이제 8층 이상 국토교통부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큰 혜택을 줘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48조와 영 40조 5호, 영 40조 5호를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7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게 건축법 61조 제2항 1호에 따른 건축물. 이제 이게 1조건 완화 규정입니다. 1조건 완화 규정인데 이게 7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8층 이상도 가능하게 좀 완화해 줬으면 이 규정이 있으면 지금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 이 가로에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가로구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로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요 조문 때문에 그대로 못 짓고 후퇴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가로구역 즉 도로 요 가로구역 경계에서 후퇴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왕 좀 완화해 주시는 김에 이 부분도 좀 크게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보완 입법 사항은 아닌데요.
입법을 보완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표준 주민 합의서, 또 표준 정관, 또 표준 시행 규정, 이런 표준 시행 규정 이런 부분들이 하루종일 만들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법도 법이지만 이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아마 충격적인 사안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부담 여부입니다.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도시 정비 사업에서 그동안 조합이 가다 멈추고 해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산됐을 때 그동안 쓴 돈은 과연 누가 부담할 거냐. 누가 부담할 거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이제 뭐 저희 법위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지 않는 한, 또 총회 결의를 받지 않는 한 매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표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은근슬쩍 넣습니다. 그런 무서운 조항을 어떻게 쓱 집어넣느냐면 사업이 중간에 뭐 정책 변화 등으로 사업이 좌초되었을 경우 그동안 쓴 비용은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정관 규정을 쓱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을 집어넣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돈을 빌려주는 시공자, 정비회사 이런 회사들도 나중에 조합원들 시기에 의해서 개인 재산으로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100% 조합원이 책임질 거냐,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거냐 아니냐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더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엄청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항이 없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통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돈도 함부로 못 쓰게 제대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표준 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표준 정관이라든지 주민합의서, 표준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공해서 혼란을 좀 방지해 줬으면 요청을 저는 굉장히 좀 꼭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